네, 그러면 이번 2023년도 동계 논문 세미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논문은 총 두 편으로, 일단 첫 번째 논문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로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조건들을 활용을 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비교하는 실험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미지 처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인 CNN을 대상으로 해서 이에 대해서 최근 동안에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예전 2018년도 자료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텍서머니를 같이 보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은 우선 소개를 보시면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순차적인 특성은 피처 컴플렉시티가 높음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딥러닝 방법의 그런 최신 발전된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계열을 이제 이미지와 같은 표현으로 변환을 하고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연구들이 다음과 같이 3,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지금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타임 시리즈를 이미지로 인코딩하는 것은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하면 본 논문에서는 시간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그런 지역적인 패턴 그런 것을 강조하거나 이를 포착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계열에서의 이미지 인코딩을 구현하는 이전의 연구들, 저 위에 있던 3가지 연구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시계열 분류, 그러니까 지도 학습 상황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지도 학습 상황에서의 그런 이상 탐지의 작업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 인코딩한 6개의 그런 시계열 변환 방법을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것처럼 그래미안 앵귤러 필드 GAF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크업 트랜지션 필드 MTF 그리고 리커런스 플롯 RP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인코딩, 스펙토그램 앤 스칼로그램 이렇게 해서 6가지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를 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어떻게 실험을 할 거냐 하면 대규모의 그런 데이터셋에다가 보다 이제 좀 데이터셋의 가변성에 대해서 보다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위에 있는 인코딩 방법들의 기존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실행을 하는 대신에 본인들이 제안하는 수정된 방식을 더 활용을 하겠다 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서 실험의 결말 부분은 이제 제한된 그런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이미지 인코딩 하지 않고 원시 계열을 직접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과 해서 포괄적인 비교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탐지, 그러니까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타임 시리즈 인코딩을 사용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거를 전체적인 이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열에서 다양한 유형의 이미지 인코딩을 입력으로 하는 오토인코더 기반의 비정상적 입력 데이터의 재구성 오차를 감지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그래서 순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토인코더가 입력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낮은 차원의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압축을 하고 이를 이제 병목 현상으로 작용하도록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이제 입력 데이터를 학습한 것과 동일한 분포에 따라서 가능한 한 재구성을 하는 방식을 학습을 하게 되겠죠. 오토인코더에 통과를 하면. 근데 이 오토인코더가 정상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게 된다면 이제 학습 중에 사용된 그런 정상 조건에서 벗어나는 그런 비정상적인 조건이 제시되면 당연히 재구성 능력이 저하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이제 임계값과 다양한 그런 관련된 재구성 오차들을 모니터링해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탐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하게 되면 이제 원래 데이터셋의 그 시계열이 비교적 길이가 길다. 그러니까 아래 하단에 있는 그림 보시면 61,440의 그 타임 랭스를 가지고 있는 시계열이기 때문에 2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니터링된 잔차는 재구성에 대한 집계된 특정입니다. 따라서 그런 localized anomaly나 글로벌 스케일에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시간 길이가 길면 인코딩에서의 그 계산 시간도 마찬가지로 커지고 입력 이미지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네, 그 파워 로우에 따라서 이도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제 시계열을 L1 크기의 더 작은 그런 서브셋으로 세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신경망과 계산된 그 계산되고 또 집계된 그런 잔차들에 의해서 재구성된 크기의 그런 L2 곱하기 L2의 이미지로 인코딩을 하겠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고, 그래서 레지듀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리지널하고 리컨스트럭션하고의 차이를 계산을 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서브셋의 잔차 분포를 기반으로 해서 99번째 퀀타일 백분위소를 추출을 해서 이를 이제 임계값인 타우 값으로 정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잔차의 최대값을 모니터링 하면은 이제 하나 또는 소수의 서브셋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어노멀리를 탐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각각 그 이미지 인코딩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AF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 기존 데카르트 좌표계가 아닌 극좌표계 시스템에서 시계열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시계열 X에 대해서 N 길이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1에서 1 구간으로 리스케일링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리스케일된 X놈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앵귤러 코사인으로 이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아크 코사인을 진행을 해서 이제 극좌표계로 변환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지금 식처럼 아크 코사인에 리스케일된 x 놈을 넣어주면 이 파이 값은 0에서 뭐 파이의 값을 가진다. 0부터 파이의 값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x놈을 다음과 같이 어퍼 바운드와 로우 바운드로 계산을 해서 지금 계산해줘서 -1부터 1까지 계산해주고요. 네, 이렇게 계산된 것을 이제 가지고 GAF를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GAF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x놈의 트랜스포즈와 x놈을 그냥 일반 x놈을 그 벡터 내적을 한 거와 그거의 차이, 그거 빼기 그 항등행, 그 기본 행렬이죠. 대각선이 다 1인, 그 지금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 대각선이 1인 그 값과 그 x 노멀라이즈드 된 그 값의 제곱의 차이를 또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똑같이 내적을 진행해주게 되고 둘 간의 차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식적으로 GAF라는 것을 하나를 계산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고, 이거를 이제 풀었으면은 이렇게 된 것이지, 사실상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극좌표계로 인코딩한 것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옆에 맨 오른쪽에 있는 수식의 매트릭스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GAF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거는 아마 더하기의 형태를 써서 GASF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코사인의 그런 그 각각의 타임스탬프의 각각의 타임스탬프에 그것들의 각으로 인코딩된 값들의 합으로 네, 표현이 되게 됩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를 제시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래서 변환된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GAF는 벡터를 이제 그래미안 매트릭스라는 대칭 행렬의 형태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 벡터는 대칭 행렬로서 이제 변환하는 방법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GASF와 DAF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GAF는 시계열을 이미지로 인코딩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계산했다라고 하고 있고, 원 논문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 논문이 지금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제 2015년에 두 저자에 의해서 제안이 된 논문입니다. 근데 저 논문에서는 이제 인버스 스페이스에는 모드레이란 오버랩이 존재해서 대략적으로 재보건 근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계열을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GAF 자체는 이제 가역적이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GAF가 더 이상 시계열의 고유한 재구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따라서 인코딩 후에 일부 정보가 손실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 말씀드렸는데 오리지널 방법하고 이를 수정한 그런 방법을 소개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방법을 수정했냐면 그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이제 어퍼 바운드와 로어 바운드를 이용해서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에서 그거에서 이제 차이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샘플 간의 관계와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 훈련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훈련 샘플의 규모를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분포를 기반으로 어퍼 바운드와 로어 바운드를 고정시켜 놓고요. 정의를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된 것들을 그대로 테스트 데이터셋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이 값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 값들은 이제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로 이제 클리핑을 하는 그 값으로 다 변경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제 GAF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타임 시리즈가 있으면 이를 폴라콜드 그 극좌표계로 변환해주고 이 값들을 이용해서 JSF와 DF를 생성한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시간에 따라서 지금 그래미안 앵귤러 필드가 값이 쭉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T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TF는 이제 시계열의 모든 페어 오브 포인트 간의 그 값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확률 행렬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W 행렬은 이제 마르코프 전위 행렬, 마르코프 트랜지션 필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요. 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시간적인 관계를 또 포착하진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같은 이게 진행 과정은 우선은 시계열을 먼저 이산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빈에서 다른 빈으로 전환을 하게 될 때 이런 전환을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두 개의 연속적인 데이터 포인트마다 카운트하고 정규화시킨다. 그러니까 i부터 i 플러스 1 간의 그런 전환에 대한 거 계산하고 i 플러스 1부터 i 플러스 2의 전환 그 빈, 네, 그렇게 계속 변환하는 걸 카운트해서 정규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이제 시계열을 이산화를 하게 되면은 변환에 의해서 유지되거나 손실되는 정보의 양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방식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MTF 행렬은 모든 시계열의 페어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가 속한 두 빈의 사이의 전환 확률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환된 시계열 데이터 자체는 이제 즉 되돌릴 수가 없다. 즉 non-reversible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좀 상당한 정보 손실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의 수가 많으면은 이미지가 희박해질 수 있고 빈의 수가 적으면은 또 상당한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또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그 i와 j 번째의 모든 값들에 대해서 이제 트랜지션 되는 것들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옆에 그 우측에 있는 매트릭스처럼 이제 MTF가 생성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모디피케이션 하는 내용은 이제 원래 논문은 이제 여기 똑같은 2015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게 GAF와 같은 논문에서 제안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빈을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빈을 나눠준다고 했었는데 근데 여기선 그 값의 범위를 그 다수의 동등한 크기의 세그먼트로 분할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많은 데이터셋에서는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꼬리가 긴, 테일이 긴 그런 데이터 분포가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빈의 수와 너비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데이터마다 변환이 많고 그거를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많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빈의 너비가 넓으면은 너비가 크면 대부분의 값이 평균에 가까운 값으로 다 빈이 찍히게 되겠죠. 빈으로 찍게 되고 빈이 너비가 작으면은 이제 극단 빈에서 맨 끝쪽에 있는 빈들에 대해서 희소성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최적의 매개변수 설정에 대해서 이제 높은 그런 의존성이 있죠. 빈의 설정에 있어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원래 공식에서 하는 게 아니라 SAX라는 Symbolic Aggregate Approximation이라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빈의 주파수의 분포가 대략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분이란 빈을 이제 불균이란 게 빈을 할당수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처럼 빨간 박스로 이렇게 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구간에 들어가는 것들이 일치되도록 그러니까 좀 균일화되게 되도록 지금 다음과 같이 그림을
나눠주는 것을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따라서 원래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빈의 수, 매개변수 이 빈의 수를 결정하는 게 올바른 되게 중요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불균일하게 너비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빈의 수를 설정하는 파라미터 설정에 있어서는 되게 장점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임의로 또 이제 많은 수의 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선택은 이제 대부분 전환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환 계산을 위한 계산 요구 사항에 따라 변경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이 지금 SAX라는 방식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빈의 너비를 불균일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이제 마크업 전이 확률을 계산하고 행렬을 구현을 해서 이것을 이미지화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커런스 플랫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계열을 이제 리커런스 행렬로 변화를 해주는 것이고 일부 이 트래젝토리스 그러니까 궤적에 대해서 이전에 방문한 상태로 돌아오는 지점을 표시한다라고 예전 논문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K개의 서브셋을 나눠서 한다라고 하는데 보통 서브셋은 1 길이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값과의 그런 궤적의 그런 값들의 차이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설명드리면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각각에 대해서 빨간 색깔 점이 지금 타임 포인트가 디스크리트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 점들에 대해서 여기 빨간 색깔 첫 번째 점부터 S0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S1, S2, S3 이렇게 그 시간 점이 찍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0에서 S1로 그러니까 S0에서 S1로 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계산한 게 지금 궤적이 1만큼 증가했으니까 여기 값이 1이 찍혀 있죠 가운데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S1에서 S2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값이 또 1만큼 증가했죠. 네, 그래서 그게 또 1만큼 증가하는 이렇게 선 따라 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라고 그대로 봐주시면 되고 이것을 그대로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만약 그 원 논문이나 아니면 다른 자료들을 한번 움직이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모디피케이션이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변환 방식이 앞선 MTF와 마찬가지로 전환하는 게 그러니까 non reversible 하다 그리고 값의 차이만 유지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원래 이제 평균주의의 개별 시계열에서의 반복을 포착하는 것으로 이제 목표를 한다. 그래서 원래의 RP에 대해서 그 X의 시계열의 평균 값을 지금 더해주는 것으로 지금 값을 수정을 해서 표현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인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레이스케일 인코딩은 이제 제조 시스템에서 폴트 다이그노시스를 하기 위해서 2018년에 CNN을 사용을 해서 제안된 방법입니다. 원래 이제 해당 변환 방식은 이제 1D 계열을 K개 서브 시리즈로 리쉐입을 한다. 다 청크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컬러 인코딩 값처럼 값을 리스케일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는 8비트 인티저를 사용했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원래 1D 계열에 대해서 이미지를 이제 잘라주죠. K개의 시계열로 잘라주는 게 지금 요 회색깔 모양처럼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윈도우 사이즈에 대해서 청크를 해서 그것을 이제 다음과 같이 K개의 서브 시리즈로 전환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점을 찍어주죠. 타임 도메인 시그널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 값들이 지금 다음과 같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1부터 m까지 길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행으로 지금 쭉 변환을 해주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미지는 1번 행으로 두 번째 서브 시리즈는 2번 행으로 이렇게 값이 옮겨지는 거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이용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펙트로그램과 스칼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들은 이제 비교 실험을 위해서 이제 전통적인 시간 주파수 분석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계열의 스펙트로 템포럴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그런 정보들이 2차원 표현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이미지로 직접 해석하는 것이 관례다라고 저 논문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로그램은 보통
네, 스펙토그램은 네, 쇼타임 프리의 트랜스폼을 사용을 하게 되고, 스칼로그램은 예, 디스크리트 웨이블릿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나온 방법론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윈도우 펑션을 사용하여서 이제 시계열을 컨볼루션하는 그런 원리에 기초하고 있고요. 두 접근 방식의 차이점은 네, 그 STFT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가 고정되어 있고, 네, 프리의 변환이 컨볼루션 신호에 적용되는 반면에 디스크리트 웨이블릿 트랜스폼도 되고 컨티뉴어스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CWT는 이제 컨티뉴어스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비슷한데 마찬가지로 이제 윈도우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스펙트럼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웨이블릿 함수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두 가지의 차이점으로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로그램은 이제 소리나 파동을 이제 시각화해서 파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웨이브폼이나 그러니까 파형이나 스펙트럼의 특징이 되게 조합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고, X축은 이제 시간을 프레임 단위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Y축은 이제 주파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이 진폭의 차이를 이 컬러 농도나 색깔 표시로 좀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STFP는 이제 각 시간당 주파수가 가지는 값의 크기에 따라서 색으로 표현해서 이를 이제 3차원을 2차원으로 표현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칼로그램 같은 경우는 2차원 평면에 Discrete Wavelet Transform을 적용을 해서 변환값을 이제 개조도나 색깔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왼쪽 그림에 지금 나와 있고, SC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이제 헬리콥터 엑셀러미터 유스 케이스라는 데이터셋이고요. 그래서 비행 데이터셋에서 수집된 그런 주파수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1D 시계열 시리즈로 지금 하단에 있는 예시와 같은 그림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트레인 데이터셋은 정상만 있고, 테스트 데이터셋은 이제 정상, 비정상이 섞여 있는 그런 시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워크에서 말한 것처럼 이 61,440 시계열을 512로 쪼개고요. 이 512, 그러니까 512개의 120개로 쪼갠 거죠. 512의 크기를 가지도록 120개로 분할을 했고요. 이렇게 512에 하나의 서브셋 서브셋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각각을 하나씩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64 x 64 크기의 이미지로 이제 생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실험한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1D 컨볼루션 오토엔코더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비교 실험을 위해서 1D CNN, 그러니까 1D 타임 시리즈 값을 그대로 인풋으로 사용한 그런 비교 실험을 위한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밑에 2D 컨볼루션 오토엔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화된 데이터들을 그대로 투입을 시켜서 분류를 하기 위한 그런 모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해서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우선 인코딩 하지 않은 1D 타임 시리즈를 그대로 넣었을 때 지금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TPR과 FPR을 사용하고, 그리고 F1과 AUC 값, 그리고 시간에 대한 건 부가적은 이렇게 총 4가지 4+1의 평가 지표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처음 1D 와 비교를 다 해봤을 때 지금 TPR이 가장 높은 건 SP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FPR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4가지 실험이 지금 수정이 0.00 값으로 지금 찍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1 값은 이제 SC가 가장 높게 나왔고, AUC도 SC가 높게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시그널에 대해서도 지금 FPR 값이 되게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오리지널 그 방식들을 그대로 사용한 이미지 방식들보다 이것들을 모디파이해서 한 것들이 더 좋은 성능을 자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값의 변화
인계값이 변화되면서 생기게 되는 그런 ROC 커브들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GAF와 그러니까 6개의 이미지화, 이미지 인코딩 방법 vs vs no 인코딩 한 1D 타임 시리즈 그대로 사용한 것 이렇게 둘 간의 비교를 해서 ROC 커브를 그려준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어느 일정 수정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방식들이 이 노란 색깔 선인 논 인코딩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컨클루전 디스커션은 이제 타임 시리즈를 이미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시계열을 2차원 변환하게 되면은 이 correlation이나 recursive behaviors 그리고 spectral components와 같은 더 복잡한 패턴을 캡처할 수 있다는 직관과 결과가 일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데이터의 특성화나 또 이상 징후를 분리하는 그런 기능 향상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election of time series to image encoding. 그래서 조금 한계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 데이터셋에서는 모든 이미지 인코딩이 비교적 좋은 결과를 제공하지만 어떤 인코딩이 특정 사례에 더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는 없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모든 방법론에 대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그런 이미지 방식을 제시를 하거나 또 기존의 이제 원시계열 분류를 그대로 하는 그런 딥러닝 방법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이미지 인코딩의 그런 해석 가능성, 인터프리터빌리티에 대한 내용들도 지금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여기는 CNN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발전이 있었나, 어드밴스가 있었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CNN 안에서 다음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컴포넌트 구성 요소 해서 컨볼루션 레이어, 플링 레이어,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 이렇게 세 가지 컴포넌트들과 이것 말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스 펑션, 정규화 과정, 최적화 과정, 옵티마이제이션 과정, 그리고 패스트 프로세싱, 그리고 이 CNN은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근데 본 발표 자료에서는 지금 하단에 빨간 색깔 박스 친 부분들까지만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NN의 컴포넌츠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면 CNN은 우선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풋의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피처 맵은 먼저 학습된 커널로부터 이 인풋을 또 컨볼루션하고 그 다음에 이런 컨볼루션 결과에 엘리먼트 와이즈한 그런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볼루션 층을 거쳐가면서 엣지와 컵스 같은 간단한 정보부터 애스트랙트한 그런 추상적인 피처들을 인코드할 수 있는 것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식처럼 간략하게 벡터 폼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W는 이제 K번째 여기서 W는 K번째 피처 맵의 그 웨이트 가중치가 되겠고요. L번째 레이어의 모든 피처 맵을 산출하는 데 공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웨이트 쉐어링 방법론이 복잡성을 줄이고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쉽게 만든다라고 장점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이제 CNN에 비선형성을 도입하는데 이는 이제 비선형 특징을 감지하는 그런 다층 네트워크에 바람직하다라고 간략하게 한 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블릭 탄젠트, 렐루 같은 방식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랭 레이어에 대해서 소개드리면 피처 맵의 해상도를 이제 줄여서 그런 이동 불변성, 그러니까 시프트 인베리언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사이에 배치된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커널은 가장자리 및 곡선과 같은 그런 저수준 로우 레벨의 기능 피처들을 감지하도록 설계가 되었고 이제 상위의 레이어, 그러니까 더 깊게 들어간 레이어에 대해서는 그 커널들이 좀 더 애스트랙한 피처들을 인코딩하도록 이렇게 학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개의 이런 컨버전하고 플링 레이어를 쌓음으로써 점진적으로 더 높은 하이 레벨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좀 인풋 데이터와 가까운 그런
먼저 만나는 컨볼루션 레이어의 커널들은 다음과 같이 이제 가장자리나 곡선들과 같은 저수준 기능을 감지하고, 좀 깊게 들어간 레이어에서의 커널 같은 경우는 되게 추상적인 기능을 학습을 한다라고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FC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층인데 이제 고차원의 추론을 위한 층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세만틱 인포메이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전 층의 모든 뉴런을 다음 층의 뉴런과 연결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플래튼 시키는 과정이 들어가고 이걸 다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긴 항상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고, 뭐 이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대체 가능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CNN에 대해서 발전된 그런 내용들을 소개드리면,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는 어떤 발전들이 있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드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트 쉐어링 방법을 해서 파라미터 수를 급격하게 낮췄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인베리언스한 특성을 학습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타일드 CNN은 이제 회전 및 크기 조정 불변 기능을 학습하기 위해서 피처 맵을 타일링하고 더 다중화하는 그런 CNN 방식의 변형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변형을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별도의 커널은 동일한 레이어 내에서 학습이 되게 되고, 또 복잡한 불변성은 이웃 유닛에 대한 제곱근 플링이라는 것에서 해서 결국 암묵적으로 이제 학습이 된다라고 저 논문에서, 지금 옆에 있는 논문에서 레퍼런스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그 그림 요 B번 그림과 같이 컨볼루션 연산이 그 K 단위마다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K는 이제 가중치를 공유하는 그런 거리를 제어하기 위한 타일 크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타일 크기가 그 1이면은 각 맵 내에 단위는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게 되고, 이는 그 기존 컨볼루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레퍼런스 논문에 대해서는 좀 작은 TS, 그러니까 좀 길이가 짧은 그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셋에서의 타일드 CNN 적용한 것이 기존 CNN보다 더 낫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에 대해서 소개드리면, 그래서 멀티플 인풋 액티베이션을 이제 싱글 액티베이션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기존의 컨볼루션과는 반대로 디컨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싱글 액티베이션을 멀티플 아웃풋 액티베이션으로 그것과 연결시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디컨볼루션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실 거고요. 근데 디컨볼루션의 그런 스트라이드는 이제 인풋 피처 맵에 대해서 이제 다일레이션 팩터를 제공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샘플링을 한 후에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각 픽셀의 주위에 제로 패딩을 추가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그래서 아래 보시는 거면은 이제 파란색의 아래쪽에 그 파란색이 인풋이 됩니다. 지금 움직이는 그림 보시면은 아래쪽에 파란색이 인풋이고 초록색이 아웃풋인데요. 위로 올라간 게 이 파란 색깔 픽셀 주위로 제로 패딩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회색 필터를 통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해서 이 초록색깔 아웃풋을 생성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필터의 엘리멘트 사이에 0을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그 receptive field 사이즈를 늘리고 더 많은 relevant한 인포메이션을 다룰 수 있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는 아까는 이미지,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 인풋 데이터 자체에 패딩을 시켰다면은 얘는 필터 자체에 패딩을 시켜서 이제 강제로 이 receptive field를 크기를 늘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플링을 수행하지 않고도 리셉티브 필드의 크기를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파셜 디멘션의 손실이 적다. 그리고 이 대부분 웨이트가 0이기 때문에 연산 효율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트워크인 네트워크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이 과정을 할 때 이제 컨볼루션하고 플링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 컨볼루션 선형 필터 자체를 이 마이크로 네트워크를 넣는다. 그러니까 MLP로 대체를 해주는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레이턴트 컨셉의 추상적인 표현을 보다 근사화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원래 A 같은 형식의 CNN인데, 선형 CNN인데 이것을 이제 이 안에다가 MLP를 넣겠다, MLP의 형태를 집어넣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MLP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기존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친 후에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밸류로 이어지는 이 크로스 채널 패러메틱 풀링 연산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적용해서 마지막 레이어의 피처 맵을 공간적으로 평균을 내고 소프트맥스 레이어로 전달을 한다. 그리고 FC 레이어가 아니라 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더 적은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버피팅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셉션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가변적인 이런 필터 사이즈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기가 다른 다양한 시각적 패턴을 이제 동시에 포착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런 인셉션 모듈에 의해서 최적의 스파르스한 구조를 근사화하는 것이 이 인셉션 사용하는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풀링 레이와 다른 그런 종류의 세 가지의 컨볼루션 연산을 포함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 컨볼루션이 1x1, 3x3, 5x5를 우선 병렬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런 계산 복잡도를 증가시키지 않고 CNN의 깊이와 넓이를 증가시켜서 차원을 축소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맨 처음 인셉션 모델은 그래서 A 같은 모델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수정을 거친 게 B1이죠. 그래서 바로 하는 것보다 이제 원바이원 풀링을 넣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좋더라라는 것이고,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5x5도 파라미터 개수가 커지기 때문에 이를 5x5를 하는 것보다 3x3을 두 번 진행하는 것이 크기도 똑같이 나오고 계산 파라미터의 수도 적어진다라고 해서 C1 같이 수행이 됐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인셉션 레즈넷 A 모듈로 돼가지고 이제 다음과 같이 밸류 액티베이션을 거친 값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연산들을 거치는 것으로 마지막에 레즈넷까지 좀 진행이 된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풀링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LP 풀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맥스 풀링보다 더 나은 일반화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게 LP가 P가 1일 때에는 이제 에버리지 풀링과 똑같고 이제 LP가 P 무한대에 가까워 값이 매우 커지면 이제 맥스 풀링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기존의 에버리지 풀링과 맥스 풀링에 대해서 수식적으로 일반화한 그런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믹스드 풀링 같은 경우는 이런 랜덤 드롭아웃과 드롭 커넥션 같은 것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표적인 그런 에버리지 풀링과 맥스 풀링을 이제 결합한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람다 값에 의해서 어떤 것을 더 많은 비율을 넣어서 적용을 시킬 건지에 대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과적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고 둘을 각각 사용한 것보다 더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지금 아래 하단 레퍼런스에서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풀링 같은 경우는 이 드롭아웃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맥스 풀링 하는 것처럼 이제 각 지역의 그런 맥스 값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다별량 정규 분포에 따르도록 랜덤하게 액티베이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맥스 풀링은 무조건 맥스 값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맥스 값이 아닌 다른 값들이 선택될 가능성도 늘리는 거죠. 확률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펙트럴 풀링 같은 경우는 주파수 영역에서 인풋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잘라내어서 차원 축소를 수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입력 특징 맵인 X에 대해서 그 n by m 크기의 그런 게 주어지면은 원하는 이제 아웃풋 피처 맵의 차원이 근데 또 이제 h by w라고 또 가정을 하게 되고 했을 때 이제 인풋 피처 맵에 대해서 이제 이산 풀이의 변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h 곱하기 w만큼의 크기의 주파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내는 크롭하는 과정이 지금 옆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버스 DFT를 사용을 해서 이 근사치를 다시 스파셜 도메인으로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 풀링과 비교할 때 이 스펙트럴 풀링 같은 경우는 동일한 출력 자원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보존할 수 있고 다른 맥스 풀링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런 아웃풋 피처 맵의 차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과 같은 경우는 인풋 사이즈와 관계없이 고정된 길이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SPP 풀의 이미지 크기에 비례하는 크기를 가진
로컬 스파셜 빈에다가 입력 피처 맵을 입력을 넣어서 이제 빈의 수를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컨버전 하고 이렇게 쭉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게 여러 개의 스파셜한 피라미드 플링 레이어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플링 레이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우선 가장 많이 쓰이는 렐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렐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선형 함수가 이제 음수는 다 0으로 하고 양수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하는 그런 구분적인 선형 함수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간단한 맥스 연산을 통해서 시그모이드 또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액티베이션 펑션보다 더 빠르다 계산이 더 빠르고 이런 스파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리키렐루와 파라메트릭 밸루라고 해서 B번 그림으로 좀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리키렐루 같은 경우는 이제 음수 부분이 그냥 0으로만 나오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아주 작은 파라미터 람다 값을 곱한 값들이 나오게 좀 설정을 해주는 게 리키렐루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밸류 같은 경우는 원래 리키렐루 같은 경우는 이 람다 값을 원래는 그냥 정의를 해놓고 변경을 못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댑티블리하게 학습이 진행되면서 이제 람다가 수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 위험을 또 줄이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또한 추가되지 않는다라고 장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랜더마이즈드 밸류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 양수 부분은 다 동일한데 음수 부분에 대해서 계산할 때 유니폼 분포로부터 랜덤하게 샘플된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람다 값을 설정할 때 이제 그 랜덤하게 하는 이 특성 때문에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ERELU 같은 경우는 ELU 그러니까 Exponential Linear Unit이라는 이름인데요. 여기는 이제 양수값은 이제 자기 자신을 내뱉도록 해서 기울기 소실 문제를 피하게 하고 음수값은 이제 더 빠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노이즈에 강건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수 부분이 지수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사용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로스 펑션에 대해서 소개드리면은 이제 힌지로스에 대한 얘기는 힌지로스는 아마 SVM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 머신을 아마 공부를 하셨으면은 조금 익숙하신 그런 로스 펑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라지 머진 클래스파이어를 학습하기에 적합한 그런 로스 구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옆에 소식에서 W는 이제 웨이트 그리고 Y는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부터 K개의 클래스가 있고 이 델타 함수는 맞췄을 때는 1을 표시하고 틀렸을 땐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그런 인디케이트 펑션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P가 1이면은 힌지 로스인데 이제 L1 로스를 사용한 것이고 P가 2가 되면은 이제 이 스퀘어드 그러니까 제곱 형태에 된 그런 힌지 로스 형식이다. L2 로스를 사용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2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L1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진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더 큰 로스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또 각각의 사용에 맞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로스 같은 경우는 이 다항 로지스틱 로스와 소프트맥스를 경합한 손실함수가 되겠고요. 이 소프트맥스는 이제 예측을 음수가 아닌 값으로 바꾸고 이를 정교화해서 0에서 1 사이에 그 클래스에 대한 확률 분포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로스로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아래 하단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라스티브 로스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로스는 일치 또는 비일치로 분류된 그런 데이터 페어 간의 그런 유사성, 시밀러리티를 학습을 하기 위한 weekly 슈퍼바이스 스키마의 사이머시스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그림처럼 지금 네트워크가 있을 때 동일한 인풋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유사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로스로 사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트리플렛 로스 같은 경우는 위에 컨트라스티브 로스에서 조금 비슷한 듯 다른 듯한 느낌인데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유닛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그냥 두 가지만 놔두고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것을 이제 대조하는 바로 쓰고, 하단에 있는 거는 이제 세 가지 유닛에 대해서 앵커 인스턴스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인스턴스가 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앵커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포지티브와의 거리는 최소화하면서 네거티브와의 거리는 최대화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로스 펑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KLD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원래는 KLD가 이제 두 데이터의 그 확률 분포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하는 그런 자료가 됩니다. 근데 이 오토인코더 속의 이제 목적 함수에서 원래는 인포메이션 로스의 메저로 널리 사용이 됐죠. KLD가. 그러니까 오토인코더도 결국에는 분포를 맞추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재구성 오차에 대해서 줄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분포 차이를 어떻게 촬영하는지에 대한 얘기였고, 근데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JSD에 대한 내용은 KLD를 이제 그 대칭성 있게 시메트릭한 폼으로 형성해서 JSD는 이제 그러니까 KLD는 이 두 개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계산을 진행을 할 때 둘을 이제 서로 수합해서 하면은 값이 다르게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JSD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메트릭한 폼을 적용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JSD 값은 이제 값이 작을수록 두 분포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화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지금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LP놈, 그러니까 L1놈, L2놈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해서 뒤쪽에다가 이제 정규화 텀을 이제 추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드롭아웃 방법은 이제 학습할 때 뉴런을 제거시키는 방식이고요. 드롭 커넥션 같은 경우는 이제 뉴런 자체를 끄는 게 아니라 이 웨이트를 끄는 것이다. 웨이트를 꺼서 학습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드롭아웃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드롭아웃 없으면은 저 A 그림처럼 되는데, 근데 드롭아웃 하게 되면은 뉴런 자체를 꺼버리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 쪽에 빨간 색깔 X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드롭아웃 하는 내용이고, 드롭 커넥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그 선, 그러니까 그 웨이트 자체를 이제 0으로 만들어 버리는 방식이 된다라고 해서 두 그림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교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데이터의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원래 CNN과 관련된 그런 파라미터 수와 비교했을 때 데이터 수가 적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 데이터를 충당하자라는 내용이고, 이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이제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학습을 빠르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학습 초기에 파라미터를 초기화하고 시작을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제로 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및 스탠더드 디베이션, 이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표준 정규분포화 한다라는 내용이고, 파라미터를 표준 정규분포화 한다는 내용이고, 이 자비의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방식은 이제 활성화 함수로서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블릭 탄젠트 등의 S자 모형의 곡선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 자비에라고 얘기하고, 허 방법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렐로 함수를 쓰면 또 허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GD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역전파 알고리즘 파라미터를 갱신을 할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특정 값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시키면서 점점 이렇게 낮추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각 학습 과정에서 각 배치 단위별로 데이터가 다양한 분포를 가지도록 이제 다양한 분포를 가지더라도 각 배치별로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정교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단위나 레이어 단위에 따라서 입력값의 분포가 모두 달라도 이제 정교화를 그 시점마다 진행을 해서 분포를 이제 0, 그러니까 제로민 가우시안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단의 그림처럼 이렇게 배치마다 학습이 진행이 될 때 이제 저렇게 분포들이 계속해서 그 파라미터의 분포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준 정규 분포화 하겠다라고 지금 그림으로 표현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숏컷 커넥션이니까 지름길 방식을 사용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딥CNN의 기울기 소실 문제는 이제 이런 웨이트드 이니셜라이제이션과
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완화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오버피팅은 막을 수 있지만, 근데 최적화 성능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더 쉘로우한 그런 네트워크보다 안 좋은 성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egradation problem이라고 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LSTM에서 근데 영감을 얻어가지고 깊이를 임의적으로 이제 해도 이제 최적화 성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하이웨이 네트워크라는 것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T라는 것은 transform gate, H는 affine transform, C는 carry gate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하이웨이 네트워크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정보가 인포메이션 하이웨이로 쭉 이어지는 것이 목적이었다. 라는 것인데, 근데 하나의 레이어의 아웃풋을 몇 개의 레이어를 건너뛰고 다음 레이어의 인풋에 직접 추가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크기를 같도록 강제하고 수백 개의 레이어들이 효과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 빼먹은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 쇼컷 커넥션이 원래는 이렇게 쭉 진행이 됐지만 여기서 레지듀얼 블락이 가장 많이 효과적으로 쓴 방식이죠. 이 방식을. 그래서 레지듀얼 블락처럼 계산이 진행되고 난 값들과 이 원래 오리지널 X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결합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두 가지 논문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발표였고요. 그래서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시계열을 이미지화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 내용은 CNN 방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그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은 해당 논문들을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서 내용을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